자, 오늘은 그래서 이 가사 시조 쪽에 이제 시조는 했고요, 솔직히. 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같이 본다라면은 가사하고 이 시조가 거의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조는 짧은 거고요. 가사는 긴 겁니다. 그리고 작가층도 내나 처음에는 누가 쓰다가 선비 사대부들이 쓰다가 뒤에 이제 시조도 조선 중기 때는 보면 기녀 가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생들이 쓴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쓴다든가 있고요. 그 다음 후기로 갈수록 이제 이름 모를 미상님들이 많이 쓰듯이 가사도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사대부들 중심에 그런 가사가 나오다가 중기 후기로 갈수록 이제 미상님이 쓰고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요. 시조 같은 경우도 방금 했듯이 길이가 처음에 무슨 시조에서 평시조에서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무슨 시조로 갔다? 사설 시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사대부라든가 이런 선비들 중심으로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상님까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게 바로 시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도 조선 전기 가사가 있고 조선 후기 가사가 있거든요. 보통 이 전기하고 후기의 기준은 전쟁입니다. 조선시대 때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일본 놈들하고 치렀던 임진왜란과요. 그 다음에 청나라와 치렀던 병자 호란이 있었습니다. 왜란하고 호란이죠. 그게 같은 시대였어요. 거의 비슷한 시대였거든요. 1592년 즉 16세기 말, 그 다음에 1600년 초니까 17세기 초, 거의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임진왜란도 7년이나 찌러졌고요. 그죠? 임진왜란이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기타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로 이루었지만 병자호란은 솔직히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패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쳤던 영향은 엄청났었고요. 그래서 전쟁 전을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고 전쟁 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라는 것은 극심한 어떤 사건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격에도 그전에는 좀 여유만만했던 성격이 좀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세국어 시험을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거센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전쟁 이후에 거센소리가 생기고 아니면 음이 좀 축약이 된다든가, 맞죠?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의 영향이죠. 거칠어지고 말이 거센소리 많아지고 말이 좀 빨라지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한 겁니다. 모음 조화도 파괴되고요. 이해됐죠? 이런 것들이 다 전쟁 이후의 우리 언어학적 현상이라면 문학적 현상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가사와 시조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뭐다? 이거는 사음보입니다. 사음보인데 어느 게 더 길다라고 했습니까? 가사가 더 길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은 사음보인데, 사음보 시가는 맞지? 시가는 맞는데 그것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되겠어? 사음보인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가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재에는 가사의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정의보다 이런 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씁니다. 문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 이런 정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운문과 산문의 뜻풀이는 운율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또 짧다가 운문이고요, 길다가 산문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과도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무슨 가사가 있다 했습니까? 조선 전기 가사가 있고 조선 후기 가사가 있다 했죠.
조선 전기가사는 물론 시조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사보다는 좀 짧은 편이고요. 후기가사는 아주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가사는 길이가 비교적 짧으나 후기에서는 수천에 이르는 그런 장편가사까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전기 후기를 통틀어 얘기할 때 요놈을 운문이라 해야 될지 너무 길어서 이제 산문이라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뭐는 갖추고 있는데 사음보를 갖추고 있는데 사음보가 아닌 구분도 너무 많고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자 요런 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조선 전기가사와 후기가사를 나눈다면 요 중간이 이제 전쟁이죠. 자, 중기라고 합시다. 전쟁입니다. 전쟁. 자, 방금 제가 가사의 정의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 전기가 어디에 좀 더 가깝고요? 운문에 더 가깝고요. 후기가 어디에 더 가깝다? 산문에 더 가깝겠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전기는 누가 많이 창작했다 했죠? 사대부들이 많이 창작했고 후기를 갈수록 우리 미상인들이 많이 창작했거든요. 사대부들은 좀 생각이 이상적이겠니? 아니면 좀 현실적이겠니? 좀 이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을 꿈꿨다면 민중들의 삶은 솔직히 현실적이죠. 그냥 만약에 가사가 있다면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글을 썼다라면은 이거는 조선 전기일까? 조선 후기일까? 후기겠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맞죠? 그런데 우와 신설이 살만한 것이래. 내가 신설이다. 이라면 이건 뭐다? 이거는 이상적인 것을 다루었죠. 조선 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후기로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장편이 된다 했잖아요. 사음보가 계속 지켜진다 했습니까? 안 지켜지는 게 많다 했습니까? 안 지켜지는 게 많다 했죠. 따라서 조선 전기가 좀 뭐라면은 규칙적인 그런 게 있다면 뒤쪽은 좀 규칙적이지 못한 게 많겠죠. 그래서 이게 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정격이라는 뜻입니다. 정격 가사라고 한다면 뒤에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변형 가사 혹은 변격 가사라고도 합니다. 변형 가사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정격 가사란 것은 뭐냐를 봅시다. 제가 뭐하고 많이 비교시켰죠. 가사하고 시조를 비교시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조에서 사슬 시조로 가든 뭘 가든 간에 사슬 시조는 길어진다 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시조의 형식이 뭡니까? 초장, 중장, 종장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종장, 처음이 삼음절로 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즉 마지막이 보통 뭐로 마친다? 3-5, 4-3으로 종장 형태가 마치거든요. 즉 정격 가사라는 것은 사음보가 좀 규칙적이고요. 마지막이 뭐다 이거? 보통 3-5, 4-3 형태. 특히 어느 글자는 꼭 맞다? 요 3은 꼭 맞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춘곡 같은 경우가 제일 마지막이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사라 되어 있죠. 마지막 구절 뭡니까? 아모타 몇 글자? 세 글자죠. 백년행락이 3, 5, 4, 4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3, 5 구절 아모타라는 요거 무슨 말이겠죠? 시조의 종장 첫 구절과 동일한 이거는 무슨 가사란다? 정격 가사입니다. 조선 전기 가사고요. 뜻풀이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글자 수는 우리가 옛날 글을 모른다 하던 글자 수는 헤아릴 수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가사나 시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향유계층이, 향유란 말 어렵나? 창작계층이 아니면 창작하고 즐기는 계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았죠, 방금. 그렇다면 보세요.
좀 짧게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뭘 썼고요, 얘네들이? 시조를 썼을 것이고, 뭔가를 좀 교훈도 담아내고 자기 어떤 삶의 모습도 좀 담아내고 싶을 때는 뭐 했을 것이다? 가사를 썼겠죠. 이 중요한 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쓰면 좀 뭐 할 수 있으니까 연속체로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즉 두 마디씩, 즉 어구만 맞추면 되거든요. 구만 맞추면 되니까 내용이나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썼다는 얘기죠. 시조에 비해서는 다분히 형식의 제약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형식의 제약에서 시조에 비해서는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형태를 갖춰갈 무렵에 나타났으니까 솔직히 발생으로 본다면 어느 게 더 빨라요? 시조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시조는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완성되었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말쯤 돼서 뭐다? 나타난 갈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사의 시조에 대해서도 어느 게 최초 가사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별로 학계에서 이게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뒤에 나오는 상충곡을 그냥 첫 가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조선조 때입니다,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사는 언제 거다? 그냥 조선시대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시조는 언제부터 있고요? 고려 말부터 있었고요. 고려 말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고려 말의 멸망해가는 것을 한탄히 한다든가 회고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이 고려에 대한 충성을 좀 지키겠다는 절개를 얘기한다든가 하는 회고가, 절의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고려 말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대부분이 그냥 뭐라고 생각해라? 조선시대를 대표한다. 말씀드렸다시피 뭐와 더불어서 시조와 함께. 가사는 언제로 끝났고 개화기까지 끝났지만 시조는 개화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옛날 시조, 고시조가 있고 무슨 시조가 있다? 현대 시조가 있고요. 가사는 고가사, 현대가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가사는 그냥 조선시대 때 가사입니다. 됐죠? 그래 가사는 무슨 가사가 있겠노? 고전가사와 무슨 가사? 개화기 가사가 있겠죠. 맞죠? 현대가사는 없습니다. 그냥 현대가사는 이제 뭐가 들어오면 자유시가 없어도 들어왔죠. 그렇다라는 이까지 가사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이제 가사 형식은 시조하고 동일하죠. 맞죠? 3, 4, 4, 4니까 시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음보만 기준이고 사음보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유음보일 때도 있고요. 행이나 다른 형식적 제약은 없다는 얘기죠. 막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만 이런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조선 전기를 무슨 가사라고? 정격 가사라고. 조선 후기를 뭐라 한다 내가? 변격이라고도 했죠 내가. 변형 혹은 변격으로 내가 정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특징을 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짧아요. 길이가 다른 게 비해서 짧고 뭔가 선비가 어쩌고 저쩌고 무릉도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라면 이건 조선 전기예요.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있었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언제 끄죠? 중기입니다. 이거 조선 중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상 잘 들어보세요. 수능 시험에 나올 가사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듣보잡 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처음 보는 거라 하더라도 해석이 되든가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기가 아주 좋은 명구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누가 최초로
우와, 네 기다린다고 목 빠질 뻔했다라는 이 표현을 만약에 썼다 합시다. 혹은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다는 표현을 썼다 합시다. 했더니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 오, 신박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 목 빠질 뻔했다, 정말 신박한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를 계속 그 다음 시대에도 그거를 계속 받아 쓰겠죠. 이처럼 조선 전기 가사에 해당하는 상춘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 작품들 하나만 더 한다면은 면왕정가, 이 5작품, 적어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왕정가, 상춘곡, 뭐 하나 뺄 게 없네. 어쨌건 이 5개 작품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 혹은 2개는 고2 때까지 학교 내신에서 나올 겁니다.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고요. 그만큼 뭐가 된 거냐면은 그 뒤에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표본이 된 거야. 여기 있는 구절들을 많이 베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표현법도 많이 베꼈고 그만큼 잘 썼기 때문이죠. 자, 요 5개가 조선 전기 작품이고요. 조선 중기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일동 장유가, 연행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한 3작품 정도만 암기하듯이 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적어도 한 10번 정도 보는 것. 딱 만약에 어느 구절을 딱 보고 이 부분은 자연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 자기 자부심을 얘기해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 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알 수 있다면 나머지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몰라도 됩니다. 해석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이 7개의 작품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나머지 이제 고2 때까지 여러분 하고 고3 때 이제 수능 특강 책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가사 작품도 좀 공부 좀 하면은 이제 가사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아마 중세국어 들어간 학교가 혹 있다면 알 겁니다. 이거는 국어를 본래 잘했든 못했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문법 시험 같은 경우는 누가 노력을 많이 했느냐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느냐의 문제죠. 공부 안 해놓으면 1등급이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도 성적 떨어질 거고 이 정도면 알겠지. 단순히 이해만 한 친구들은 분명히 시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 헷갈리고 했을 거고 이해에다가 암기까지 하고 반복까지 한 친구란 잘 들어라. 이해, 암기, 반복 국어 학습의 본질입니다. 이것도 그래 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후회하지 않고 점수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쳐야 됩니다. 국어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가사 작품도 목록도 꼭 그려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 필기 좀 해주시고요. 요거 필기 좀 합니다. 요거 초록색에 넣은 것. 자, 됐고요. 이제 또 보자. 그래서 전격 가사와 변격 가사가 있다 해서 뜻풀이까지 다 됐죠. 그래서 시조의 종장에 이런 것들 지닌다까지 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상춘곡부터 잡았죠. 상춘곡 있고요. 자, 이제 가사를 공부하려면 이런 말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사 작품이 꽤 많거든요.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패턴을 중시했거든요. 형식 같은 거. 그러니까 자, 여기 나오는 말들 있죠. 은일가사, 유배가사, 연군가사, 기행가사, 규방가사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아셔야 됩니다.
은일이 뭐죠? 은둔해 있다. 어디에? 자연에 은둔돼 있죠. 그렇다면은 왜 자연에 은둔돼 있을까요? 자, 이 은일한 사람들은 왜요? 첫째, 좋은 당파를 못 만날 수도 있겠죠. 맞죠? 좋은 가문을 못 만나가지고 지는 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처박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 있겠죠. 아주 잘났는데 너무 잘나다 보니까 모난돌이 정 맞았죠. 그래 유배를 당하다 보니 유배당은 어차피 어디로 들어갔다? 시골 구석 들어갔죠. 그래서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배 문학이면서 은일도 있겠죠. 아니면 참 그럴 경우가 없지만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 선비들의 목적은 뭡니까? 입신 양명이었거든요. 유교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효의 처음이, 효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입신 양명하는 것이 효라고 했거든요. 그 효경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의 목적은 출세입니다. 지금 따진다면 출세한다. 와, 저 인간 참 세속적이구나 라고 손가락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선비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출세하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뭐 하기 위한 거다?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자, 이까지 은일 되겠죠. 대부분이 은일은 두 종류일 것이다. 대부분이 뭐였겠니? 유배돼가지고 은일한 경우가 많겠죠. 맞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무슨 경우도 있다? 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냥 이제. 맞죠? 밀려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 있다. 은이라는 경우 있을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면왕전가가 있네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가사작품 읽을 때는요, 떠풀이를 잘해야 돼요. 보통 정이라는 거 나오죠. 정이 나오든가, 재가 나오든가, 당이 나오든가, 이러면 전부 다 집입니다. 집을 뜻하는 말이에요. 집을 뜻하는 말이 정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 이름처럼 수어, 재. 됐죠? 무슨 정, 무슨 당, 이거 다 전부 다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배가사가 뭡니까? 유배. 귀양을 갔다는 얘기죠. 자, 이 귀양도요, 누구가 귀양 갑니까? 백성이 귀양 가나, 양반들이 갔나? 사대부 관리들이 갔을 거 아니까, 그자. 귀양도, 한반도를 그렸으면은, 임금이 여기 살았잖아, 한양에. 귀양이 한양에서 멀수록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상도로 갔다 하면은 죄 큰 거 아니죠. 죄일 없는 거는 뭐 수원 정도로 보냈다. 이건 죄 지은 것도 아니죠, 그냥. 임금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경도로 갔다. 심하제. 해남으로 갔다. 심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로 보냈다면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선 밖으로 확 보내버리면 정말 싫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읽으면 유배 문학에 대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얘네가 어머 유배생활 너무 행복해 이런 거가 아니죠. 방금 유배지에서는 뭐 하든가 자연 친화를 얘기하든가, 맞죠? 임금에 대한 뭐를 얘기할 것이다. 저는 전하 사랑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충신, 자, 요 말 따라두세요. 충신 연주지사랍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주, 악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임금을 연모한다.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유배이면서도 은일이 있다 했죠. 마찬가지 여기 연군도 마찬가지죠.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둘 다 무슨 가사다? 유배가사입니다. 미인을 생각한다 해서 지가 여성이 돼가지고
여성이 돼가지고 임금을 남자로 봐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송미인곡이 가사작품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쓴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은 다 동일 작가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가장 괴롭게 하는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그래 정철.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선조 때 뭔 일이 있었죠? 전쟁? 임진왜란이 있었죠. 선조 다음 임금이 누구죠? 연산군 아니에요. 광해군이죠. 광해군이거든요. 선조와 광해군의 관계는요? 안 좋았어요. 선조는 도망가고 광해한테 네가 한양 지켜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정철이 광해 편이었거든요. 광해를 등극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조의 애정을 참 많이 받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부침, 뜨고 까라는 게 상당히 많았겠죠. 그래서 유배를 많이 다닌 거야. 유배라도 너무 좋아하니까 지 고향으로 유배시킨 거지. 전라남도 창평으로. 전남 창평이니까 그다지 시골은 아니죠, 그래도요. 그러니까 유배 가면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그래 얼마나 글재주가 뛰어났으면 이 사람이 글만 쓰면요, 오 정철 선생님이 글을 썼다 이러면서 이분 덕분에 자 이때는 조선 전기가 후기가 아직까지 전쟁 전이잖아. 조선 전기 아니가. 그 하도 하니까 아직까지 여자들이 글을 안 쓰겠죠? 기생들이 이제 술집에서 이분들의 글을 가지고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 기녀시조도 나오고 기녀가사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사미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기행가사로서 관동결곡이 나오죠. 기행이라는 게 뭡니까? 여행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행가사를 읽을 때는 여정과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느낀 게 무엇인가를 잘 따져야 되고요. 관동이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대관령 동쪽이죠. 대관령 동쪽. 그래서 이 서울에서부터 대관령을 지나서 동쪽으로 오는 그 기행을 담은 겁니다. 강원도 관찰사로 지금 현재 따진다면은 강원도 도지사로 임금한테 제수받아가지고 그거를 기행 형식으로 쓴 작품이고요. 이제 이 규방이라는 얘기는 여자들이 기가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규방에서 쓴 규원가, 규수가 여자가 원망한다라는 얘기,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고생하는 허난설은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규원가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다 썼죠. 그죠?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사에서 자, 이까지가 임진왜란 전이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선 전기고 제일 마지막에 방금 뭐 있었습니까? 규원가가 있었죠. 규원가도 조선 전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전기와 후기로 딱 나눌 때.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누황사가 나오죠. 그죠? 누황사, 누추한 거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뭡니까? 가난이죠. 탄군가 무슨 뜻일까요? 궁핍함을 한탄한 노래도 하니까 뭡니까 제재가? 가난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상적인 제재가 아니고 뭐가 되었다? 현실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선상탄하고 누황사하고 같은 작가거든요. 이것도 박일로라는 작가인데요. 박일로가 임진왜란 갔다가 임진왜란 때 이 사람 그거였거든요. 캡틴이었습니다. 배 선장이었어요. 그러다 전쟁 치고 난 뒤에 집에 오니까 먹을 거리도 없고 배 위에서 탄식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작품들입니다. 자, 이제 기행가사는 기행가사인데 기행가사 중에 사행가사가 있어요. 굳이 나눈 건데요. 기행에는요, 두 가지가 있겠지. 무슨 목적이 있겠노?
순수하게 무슨 목적,냐 관람 목적으로 구경 목적의 기행이 있겠죠. 그게 바로 관동별곡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거.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씩 청나라에 우리가 안 전다. 청나라에 뭘 보내야 되노? 사신단을 보내야 되지. 그래서 사신행렬이란 뜻입니다. 그래 연행가는 청나라고요. 일동장류가라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사신행렬로 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기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행이냐 아니면 사행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민가사 쪽이죠. 그래 이거는 일반 민중들이 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화가사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봅시다. 그렇다면은 가사 운면 형식이지만 산문이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산문적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정시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조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정적인 것은 당연히 서정이니까 그렇고 사실적이고 지가 겪은 거다는 얘기죠. 특히 기행가사나 그죠 많겠고 유배가사에도 많겠죠. 이념적이고 교훈적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와 후기 했습니다. 자, 모르는 말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호 한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강호는 강과 호수를 뜻하는 말로서 자연을 대표하는 말이죠. 자연에서 한정, 한가로운 감정을 노래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강호 한정. 자연에서 한가로운 감정을 표현했다. 흔히 우리가 작품 중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호 한정가라고 명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에서 아주 여유롭고, 그죠? 안분지족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그 다음 유배는 했죠? 은일도 했고요. 연군했죠? 임금을 뭐한다? 그리워한다. 교훈, 이런 것들이 전기에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강호 한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상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이제 전쟁 가사, 정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가사, 실용성을 강조하는 가사,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진 애정 가사, 여러 가지 기행 가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조선 전기에는 강호 한정은 다 뭐다? 음풍농월이겠죠. 풍자는 바람이고요. 월자는 달이거든요. 바람을 음미하고 달을 희롱한다. 그냥 자연속에서 자연과 함께 노닥거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연군의정, 우국이 무슨 뜻이죠? 연군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임금을 그리워한다 했고, 우국은 뭐죠? 그렇다면 나라를 근심한다,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일상적이고 체험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요건 되겠죠? 요건 다 수업했던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실질적인 가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사실 수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상충곡은 알아두세요. 작가는 막 그냥 뒤에 한다 치더라도 제목을 알아두세요. 맛보다는 뜻입니다. 요런 상자입니다. 우리 상장할 때 상장을 수여한다 할 때 그 상자. 춘자는 다 알죠. 뭡니까 이거는? 봄입니다. 곡은 당연히 뭐죠? 노래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뜻풀이 보세요. 봄을 맛보면서 부른 노래다 이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노? 춘과 관련된 말이지. 맞지? 그래서 봄의 무슨 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여. 그 다음 봄을 맞은 뭐가 있습니까? 춘흥. 흥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핵심이란 얘기죠. 이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사음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사음보는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 하면은 2 플러스 2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홍진에 끊고 묻힌 분내 끊고 이렇게 읽지 말고 두 개씩 끊으세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 그래야지 의미가 좀 더 전달이 됩니다. 보세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이거 하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거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해됐나? 좀 뭔가 의미가 좀 더 오잖아. 2 플러스 2로 읽어주세요. 자, 우리는 현대풀이 보겠습니다. 속세에 묻혀 있는 사람들아.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겠노 이거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OX? OX? 맞잖아요. 대화체다 OX. 대화체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라고 해야 되죠. 대화는 없죠. 청자를 염두에 뒀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활을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뭐가 있고 예상청자가 있고 지 뭐 하는 거다? 지 뭐 하는 거다? 자랑질하는 거다. 어이 속세 있는 인간들아 내 삶 어떤가 볼래? 얘는 지금 어디 있다? 속세가 아니라 어디 있다? 자연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 따지면 이 속세하고 자연하고 서로 대립이라는 얘기거든. 원문에는. 이해됐죠? 그래 핵심 야 내 삶이 어떤가 하면 내 자랑질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옛 사람의 풍류는 문명 생기기 이전이니까 속세에 가깝나 자연에 가깝나? 자연에 가깝죠? 이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 수 있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이거죠. 미치겠나 못 미치겠나? 미치겠죠? 여기서 미친다는 얘기는 크레이지가 아니고 미칠 급 어디에 도달하다.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풍류에 난 충분히 뭐 할 거다?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천지에 남자가 내 혼자가 여러 명이지만 아이고 그것들은 이 살림에 묻혀 사는 이 즐거움을 모르죠. 핵심은 뭐겠노? 즐거움이죠. 그래서 핵심이 지라. 됐죠? 그거를 모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표현법 뭐라 합니까? 모르는 것인가? 의문형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쓰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른다, 안다. 답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알면서 물어보는 걸 뭐라 합니까? 설이죠. 그러니까 설이도 있고 어떨 때는 영탄도 있겠죠. 그런 걸 잘 챙겨야 됩니다. 지는 뭐다 이제 초가 삼간을 푸른 시내 앞에 지어놓고 자 지가 사는 곳이겠지. 대궐 같은 집을 살았습니까? 초가 삼간 살았습니까? 초가 삼간 이제 떠오르는 한자부터 있잖아. 어떻게 삽니까 얘는?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사는 거 맞지? 한자성은 네 글자 안, 분지족이죠. 지는 뭐가 되었다? 풍월주인이 되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하나하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몰라도 돼요. 자 가사는 뭐하고 비슷한 걸 했습니까? 내가 시조는 비슷한 걸 했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뜻이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진 거예요. 결사 마지막이 이처럼 3543 맞습니까? 일단 요게 큰 틀입니다. 나머지 까먹어도 돼요. 뭐 수업해가 어떻게 시험도 안 나올 거다 아직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아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아 상충곡 맞다. 원용쌤이 상충곡 덧풀해 주더라. 상충곡은 계절 이미 뭐다? 봄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뭐 챙기는 게 중요하다? 봄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봐봐라. 자, 이런 거 중요한 말이죠. 봄이 왔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봄이 왔지. 이제 뭐 하겠니? 보통 가사는요. 초창기 가사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패턴이 정해지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사는 은일 가사다. 이 가사는 유배 가사다. 이렇게 아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패턴이 있거든.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봄입니다. 뭐 하겠니? 우와, 경치 찌기네. 여도 좋고 너무너무 좋네. 아이, 술 먹자. 꺽꺽꺽꺽. 내가 신선이네. 어머나,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바로 가사의 패턴이거든요. 자연 속에 파묻히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패턴입니다. 했더니 봐봐. 우리 일단 현대로 뭐냐면 치자. 자, 아는 말들 있다 여기서. 도화, 행화. 꽃이제? 꽃이 뭐하고? 피어있대. 왜? 봄이, 그렇다면 도화, 행화는 무슨 꽃인지 몰라도 무슨 꽃이고 이거? 봄꽃이지. 이제 공부하죠. 도화는 복숭아꽃이고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그 다음 도화, 행화에서는 뭐가 드러나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여지. 그 다음에 녹양방초 아는 말 있나? 풀은 뭐 새우 중에 풀어도 돼. 뭔 말인지 몰라. 어쨌거나 뭐 얘기하고 있노? 봄이 뭔가 스프링 하네. 그자 맞죠? 그 다음에 시각 있어 없어? 있잖아. 푸르구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녹양방초 떡풀이하고 가난디 이거 새우중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와 뭐뭐한가 이거 영탄이거든. 문장으로 끊으세요. 조화 신공이란 말도 많이 나오거든. 조물주. 그러니까 얘는 뭘 봤습니까? 방금 도화 보고 행화 보고 녹양 보고 방초를 봤거든. 그게 물물이거든. 사물마다 참 야단스럽구나. 보세요.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복사꽃, 살구꽃, 푸른버들, 아름다운 풀. 야, 봄 지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았습니까? 새를 보죠 이제. 수풀에 자 이까지는 위에까지는 감각 뭐죠? 시각이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이쁜 풍경 보고 우와 뭐처럼 아름답네.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표현 쓰자. 이것도 보세요. 칼로 잘라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칼로 조물주가 자른가 붓으로 그렸는가 그 정도로 뭐하다 아름답다는 걸 표현한 거지. 영탄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는 시각이었고 이제 뭐 봅니까? 청각이죠. 숲풀 속에서 울고 있는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아양을 떨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인마가 기분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 그 기분 좋은 것을 한마디로 뭐라 했는지 이런 말 썼잖아. 무라일체연이 흥이 어찌 다르겠는가. 이까지가 장면 하나로 끄는 뭡니까 이제 봄되니 경치가 죽여서 내가 흥이 그냥 절정에 이르렀지. 얘는 그 다음 집구석에 있겠나 아니면 나가겠나? 기 나와야지. 그래서 뭐합니까? 걸어보고 앉아보고 맞죠? 막 싸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뭘 알아?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 참다 즐거움을 아는 이해 없이 지 혼자란 것을 느끼지. 이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하자의 흥치 이해됐지? 그래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라도 좀 여기 나오는 단어들 있지. 제가 책을 또 지은 게 있는데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시어가 있거든요. 시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다 이거? 살인물. 여기 나오는 글들 있죠 다. 꼭 알아도 소요 음력도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힘들고 신기할지 몰라도 영어 단어 처음 하듯이 영어 단어에 비하면은 그거는 정말 별 게 없습니다. 그래 조금 한 100개 정도만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 너희들 고전 시가 그렇고요. 고전 소설 있죠. 고전 소설도 지금 힘들거든 너희들이. 왜? 상공께서 상공 주부가 말씀하시길 주부? 뭐지? 이러면서 근데 뻔한 말들이거든 다 그게. 이해됐죠? 호칭, 지칭어들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누구를 뜻하고 어떻게 된다는 이 의의만 좀 돼가 있으면은 또 쉽거든요.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힘들지만은 송죽 우를리에라는 말이
이제 학교 내신 기간에 만약 이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은 소나무, 대나무, 울창울창한 속이란 얘기거든요. 그래, 소나무, 대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그 속에서 지는 뭐가 되었다? 풍월, 바람풍자, 달월자, 풍월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자연 속에 되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이것도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 이게 뭡니까? 자연 속에 있는 즐거움이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작품에는 방금 다양한 표현법, 대꾸는 당연히 나왔고요. 직유, 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처음에 어디 있었고요? 수간, 모기 있었죠. 처음에 있었던 데가 수간, 모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살인문을 걸어보겠습니까? 살인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어디 왔습니까? 정자에 가는 거라. 그래서 위치가 여기서 일로 오지. 그렇게 계속 읽으면 됩니다. 자, 한번 좀 더 나가기 전에 정극이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그냥 조선 전교의 문신으로 단종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사임하고 고향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힘썼다. 이 사람은 그 유배는 아니죠. 지가 정치 현실이 싫어서 나왔네요. 이 작품은 벼슬에서 물러나 태인에 머물며 지은 것으로, 자, 양반가 효시가 뭡니까? 효시는 처음 쏜 화살이라는 뜻으로서 시초, 첫 출발 같은 말 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 욕같이 말하는 시발이라는 말도 있고요. 첫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발은 첫 출발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뭐다? 송순이서 면왕정가, 이제 정철이 젊었을 때 25살 때에 썼다는 성산별고, 이래 성산별고 그 다음에 쓴 게 관동별국이고, 그 다음이 사미인고, 그 다음이 송민고이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충곡 작품을 알면은 뒤에 작품들에 몇 개 본뜬 것들이, 모방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란 얘기야. 자, 이제 봐. 지 혼자서 뭐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너무너무 즐겁지. 그래서 아는 사람 없이 혼자서 지낸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뭐 하는가 봐. 이봐, 이었더라. 함께 뭐 하자? 구경 한번 해볼까? 이라고 있죠. 이제 내신 과정에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 설화, 이런 거. 덧풀이가 가자, 꾸나지, 명령형일 수도 있고 청룡일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서는 그냥 뭡니까? 가자라는 청유하고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 답청, 욕기,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예, 옛날에 답청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욕기도 기수라는 곳에 가서 목욕한 데서 요거 다 좀 주석이 다 있죠. 고전시가 현대어로 만약에 나오면요, 이렇게 다 주석이 다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거죠, 그냥. 그래, 문맥을 꼼꼼히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하고 내일 하자, 이거는 나누겠다. 오늘 아니고 내일, 오늘 거꾸로, 내일 거꾸로 돼도 관계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놀고, 아침,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산, 채의 준말이고요. 조수의 준말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물가에 가서 뭐 하자? 고기 낚자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답청, 욕기, 채산, 조수, 이거 다 뭐 하는 거다, 그냥? 자연과 함께 노는 겁니다. 이까지 됐죠? 이제 뭐 나와야 되노, 당연히? 술 나와야죠, 이제 기분 좋잖아. 갓 고여 익은 술을 갈근으로 밭아놓고, 두건이 흥긋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막걸리 같은 경우라면은 거기에 걸러야 되죠. 두건으로 걸러놓고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뭐합니까? 한 잔 먹고 꽃나무 하나 꺾고 두 잔 먹고 꺾고 이거 뭐 한 겁니까?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죠. 그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술 한 잔 먹고 하고 술 한 잔 먹고 뭐 하고 그래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여기까지 되었죠. 술이 나왔습니다. 술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취하겠죠. 그랬더니 따뜻한 바람이, 왜 따뜻한 바람이죠? 봄이니까. 화풍이 따뜻한 바람이 잠깐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이런 표현들 끝내주는, 이 표현들이 당시 아주 쌈박한 거죠. 현대풀이 봐봐라. 이런 표현들 봐라. 멋진 표현 맞죠? 향기가 술잔에 떨어진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노, 그자?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붉은색이 옷에 진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후각을 시각하고 감각적 표현입니다. 이야, 끝내주죠. 이런 시대. 이게 1930년대에 비로소 공감각이 나오는데, 이런 프레시한 표현을 당시 얼마나 신박하게 썼다는 얘기죠. 그만큼 뭡니까, 얘는 지금? 분위기에 푹 젖어 있는 거죠. 이제 술이 계속 먹힙니다. 뭐합니까? 술독이 점점 비어가죠.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누구에게?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이제 술이 떨어지면 지금 뭐 사야 됩니까? 술 사야 되죠.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얘는 지금 쌍놈이가 양반이가? 양반이죠. 그러니까 지는 무거운가 하고 이제 아동학대가 나오죠. 어른은 막대 천천히 갑니다. 아이는 그 무거운 술을 대고 미엄완보 천천히 가는 거죠. 아이는 지금 무거운 술을 메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나 빨리 가고 싶나? 너희들 많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는 빨리 가고 싶으면 지는 뭡니까? 에야 천천히 가라. 미엄 거꾸로 하면 엄미거든. 자연 경치를 음미하면서 완보 천천히 걸어서. 누가 땀 흘리고 있노? 아이인데. 그렇다면 누가 얼굴 씻어야 되노? 아이인데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러니까 온갖 뭘 얘기합니까? 그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냥. 맞죠? 이걸 가지고 뭐 아동학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비로서의 풍류를 즐기는 거죠. 해서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푸른 흐르는 맑은 물줄기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뭐구나. 자, 이제 또 나왔다. 보세요. 아까 경치지기네라고 했죠. 맞죠? 경치 좋더라. 그래서 나 뭐 처먹는다? 술 먹는다. 술 먹었더니 여기가 뭐구나? 이제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조할 때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 제가 했습니다. 특히 복숭아꽃에 대한 관습적 상징, 도화. 거기는 이제 관습상징은 사대부들의 절개 얘기와 임금을 상징한 걸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도 관습적 상징이 나오거든요. 뭐를 보면은요, 도화를 보면은 뭐다? 무릉도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관습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왜 관습적 표현인가를 설명해 주면요. 자, 도연명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다. 도연명이 쓴 책, 도화 원기라는 책이 있거든. 도화 원기에 처음 무릉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강가에 어부가 나갔더니 꽃잎이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물줄기를 굽어보니 떠오나니가 떠오는 것이거든요. 떠풀이 보세요.
떠오는 것이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뭐구나? 복사꽃이구나. 하니까 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어부가 이 복숭아 꽃잎 둥둥 오는 거 신기해서 얘가 강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참을 놀고 다시 와서 3일을 놀고 왔는데 속세에서는 3년이 지났고 그래 했더니 그게 바로 무릉도원 얘기였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관습입니다. 강물에 꽃잎이 복숭아꽃이 굳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꽃잎이 둥둥 떠오르면은 백의백중 뭐 얘기한다? 무릉도원 얘기합니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곳인가? 라고 얘기하지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무릉도원이 자연을 상징하는 그런 거. 무릉도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자, 무릉도원은요. 비슷한 거 불러볼까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모르나?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홍길동전에서는 율도국. 그 다음에 서양에서 유토피아. 물론 각각 의미는 다릅니다. 이걸 다 합쳐서 뭐라면 됩니까? 세 글자? 이상향이죠. 다. 그냥 이상향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고3 가면은 이상향이다. 무릉도는 무슨 이상향이고 파라다이스는 이게 다 합니다. 하지만 굳이 국어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사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다 이상향입니다. 이상적 세계. 그냥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바로 저 들판이 바로 거긴가 하고 난 뒤 이제 술 많이 먹겠지. 술 많이 먹겠지. 지가 뭐라고 착각한다? 신선으로 착각하겠지. 그래서 소나무 숲 사이에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이제 어디 갔습니까? 봉우리 위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지가 뭐다 이제? 신선입니다 이제. 이제 하늘에 구름이 더 앉은 겁니다 이제. 보통 이 신선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이 말씀입니다. 우화이등선에서 이자를 합치면 우화등선, 깃털처럼 변해서 신선으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화등선 했더니 하늘에서 보는 거죠. 이제 봤더니 우와 1000개나 되는 촌락이 1000개나 되는 촌락, 10,000개나 되는 촌락 됐죠. 촌락의 천만 아니가. 이 촌락은 마을 촌자고요. 마을들이 수천 개나 되는 마을 다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엊그제까지 검었던 겨울 색깔이죠. 봄빛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상춘곡인 거야. 얘가 봄에 느낀 게 바로 와 엊그제 거뭇거뭇하던 것이 봄볕이 가득하구나. 흡사 뭐한 뜻하다? 듯 이거 지규죠. 흡사 뭐한 뜻하다? 안개와 노을과 빛난 햇살이 비단을 펼친 듯하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화일희가 비단을 펼친 듯 끝내주는구나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만 보세요. 자 여기서는 공부할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오 그렇죠. 이런 것도 아시는가? 주객전도입니다. 정말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공명, 부기와 공명이거든요. 부기공명이 나를 끓인다 되어 있는데 실제 지가 끓이는 거죠. 그래 주가 나고요. 인마가 객인데 주객전도 뒤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가 끓이는데 부기공명이 자기를 끓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고전 시가의 주객전도가 이것도 그렇죠.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지가 비스듬히 탔지 말이 비스듬히 씻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 곳곳에 보면은 좀 있습니다. 주객전도 표현들이. 그래서 나중에 고의, 말대가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최종 학습도 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이제 마지막 결사로입니다. 부귀공명이 나를 끓이니 자연 외에 무슨 벗이 내한테 있겠는가. 그러면서 단표누왕, 일단사, 일표음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단표누왕, 일단사, 일표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하나, 그 다음에 물통에 담겨있는 물, 그러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소박한 음식이죠, 그냥. 그거 하나에 나는 마지않다.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헛된 생각이 뜻하는 것은 요 두 개. 아무튼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겠는가. 만족함. 자, 빠뜨린 거 볼까요? 자, 원리로 작품 정리하기 쪽에 한번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원리로 작품 정리하기. 자, 한번 일일이 빈칸 한번 넣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빈칸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답 다 있습니다. 답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답 보면서 하시고요. 원리 6까지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홍진은 뭡니까? 속세 얘기였거든요. 홍진과 같은 것은요. 같은 건 있을까요? 풍진, 미진, 사바, 속세입니다. 혹은 인간, 인세라고도 합니다. 인세, 인간 세상을 줄여서 인세. 자, 다 같은 겁니다. 고3 되면 다 알아야 될 말들입니다. 홍진, 붉은 티끌, 먼지. 풍진, 바람 풍자의 먼지 진자. 사바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 사바세계, 속세 됐고요. 인간, 인세, 인간 세상. 하근만은 이거는 하다와 뭐의 차이다? 점 있는 하다의 차이죠. 하다는 많다, 크다 라는 뜻이고요. 위에 점 있는 하다는 그냥 두 얘기죠. 현사롭다는 야단스럽다는 얘기고요. 현사롭다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자연 속에서 얘는 봄이라는 중요한 말 나왔고요. 자부심이라는 중요한 말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속세, 홍진이었죠 아까. 자연은 살림이고. 자, 감정이입이라는 건 내가 빠뜨리네요. 감정이입해야 됩니다. 새가 그냥 우는데 그자 지가 이거를 못 이겼다라고 지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나의 감정이 어디에 새에 들어가니까 감정이입이 되죠. 새가 나를 부추긴 게 아니고요. 새가 나를 부추긴 뭐였죠? 객관적 상관문이고, 요거는 감정이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거는 잠깐이란 얘기네요. 잠깐이고요. 청유 됐고요. 다 되죠.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네. 이거 주객전도, 그죠? 자, 떠풀이 꼭 해주시고요. 자, 유산가 잠깐 봅시다. 이거는 잡가인데요. 잡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잡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잡놈들이 불렀겠죠. 우리 많은 미상님들이 불렀습니다. 그 좋은 것들 막 갖다 붙여놓고요.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이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것도 막 인용했고요. 어려운 한자도 인용하고 순우리말의 아름다움도 잘 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유산가 무슨 뜻이냐면은 놀유자, 어디서 논다? 산에서 놀았다라는 이 풍류 흥취를 주제로 했던 작품입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 갈게요.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했다. 쌤처럼 이렇게 빗금 그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풍을 줄여 여긴 데서 중요한 말, 자부심, 확실히 맞네요. 붓으로 그린 듯한 숲속에서 봄의 형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표현법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감정 이입이었죠. 그리고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 감정이 새한테 이입된 거죠. 부러움 X 정답 2번이네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은 나열하고 있네요. 근데 굳이 오늘 내일이 그걸로 관계없다 했습니다. 아침 저녁이 그걸로 관계없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그럴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 3번 같은 선생님 기대감이 하지 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플러스 감정이죠. 맑은 향이 담긴 술잔 표현 직인돼 있습니다. 그죠? 물화일체 맞죠? 확실히 맞는 거죠. 복숭아꽃으로 위산 연상돼서 얼마나 얘가 인자 지가 뭐다고 생각합니까? 신선까지 올라가게 붕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틀린 것 같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과 청각, 후각 다 나왔네요. 그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만족감 표현했고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나중에. 구체적 묘사를 이거는 당연히 있겠죠.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서 인생관 했을 때 이게 뭘까라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주객전도된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뭐였습니까? 공명도 날 끓이고 부귀도 날 끓이니 얘는 부귀 공명보다 뭘 좋아하는구나. 자연을 좋아하는 그거는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다. 맞네요. 정답 뭐구나? 3번이구나 라고 하면 되죠. 쌤 푸는 테크닉 여러분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결사를 그냥 안빈낙도 쓰면 되겠죠. 그냥 이거는 시조라는 말 쓰면 될 거고요. 그죠? 상충고까지 그냥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